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네, 영화 시간이 남아서 극장 오락실에 갔습니다. 게임기 위에 이게 있길래 주웠는데 잠시 후에 영화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붙잡힙니다. 무엇을 주웠을까요? 또 이 직업을 가진 지 10주년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 모두 테이블을 뛰어넘어 달려갑니다. 무슨 직업일까요? 8월 1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허. 지난 15일에 베이징에서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 막을 열었습니다. 어허. 거기에 나선 선수들의 남다른 모습에 국제적인 화제가 일었는데 어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림픽, 네.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가수와 함께 춤을 추면서 관중의 흥을 폭발시키는 저 선수들의 뭐야, 이게? 모습, 바로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어머머머. 진수황릉 병마용 차림의 휴머노이드 역시 무대에 올라와서 분위기를 더하는데 네. 500대가 넘는 로봇이 모인 로봇 올림픽 개막 현장입니다. 어허.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 한 대가 넘어지자 다른 로봇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난장판이 아이고, 벌어지기도 아이고. 했고요. 네. 육상에서는 1500m를 쭉 내달린 와. 모범생 로봇도 있었지만 어허.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갑자기 멈춰버리는 방황 로봇도 속출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 어떤 로봇은 달리다가 팔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끝까지 완주하는 집념 투혼을 선보여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실수도 작고 허술하기도 하지만 네. 중국 로봇의 기술과 열정만큼은 확실히 감탄을 부르기도 하는데 제조업 경쟁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무섭게 느껴지기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제 로봇의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뉴스파이터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경각심도 가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 모습 보니까 되게 이제 즐겁고 이채롭고 한 면도 있지만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본 이제 많은 이 먼 미래에는 로봇들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 사람과 같이 뭐 일도 하고 걸어 다니고 차 타고 그런 모습 막 보는 것도 약간 섬뜩한 면도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미래인데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하도 가속도가 높게 그러니까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아름다운 미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베이징 로봇 올림픽에서는요. 세계 16개국 나라에서 280개 팀이 500대가 넘는 휴머노이드가 참여했잖아요. 네. 각종 옷도 있고. 그런데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집중시킨 거는 격투기, 아하. 육상, 네. 축구. 그래서 뭐 정말 사람들이 오랜 훈련 끝에 해야 되는 게임에서도 저렇게 로봇이 나와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 언론은 물론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이탈한 로봇도 있고 네. 팔이 빠진 로봇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로봇에서 굉장히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거 알릴 수 있어서 무척 흐뭇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봇의 기술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가치 또한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박 사건 오늘 정말 연예계에 깜짝 놀라고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가수 김종국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아들 캐릭터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는데 네네네네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네. 팬들한테 팬클럽에 이제 그 자필 편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30주년 기념 뭐 앨범 발표인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네. 결혼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와. 열애설도 없었는데 네. 거기 내용이 저 장가 갑니다.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만들라는 앨범은 안 만들고 저의 반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라고 네. 올렸습니다. 야, 근데 다른 연예인들 결혼 소식은 되게 어떻게 반갑고 막 저희가 제3자면서 즐겁고 그런 느낌인데
왠지 이 김종국 씨의 결혼 왜 이렇게 어색하죠? 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데뷔한 지가 30주년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50세란 말이죠. 50 대박. 예,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가수지만 예능 프로에 나와서 특유 그 감각도 보여줬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맹활약하고 유튜브도 300만이 넘고 와. 오락 프로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는데 스캔들이 없었어요. 아, 여자친구가 없었고요. 그러네. 2005년도에 예능 프로에서 윤은혜 씨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스캔들을 막 맞아요, 붙여줬으나 맞아요. 네, 네. 서로 부인해서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종국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티를 낸다고 냈는데. 냈어요? 네, 은은하게 냈대요. 은은하게. 왜 남들이 몰라줄까? 네. 근데 가을 만한 것이 용띠 클럽이라고 보면 차태현 씨, 장혁 씨 이렇게 76년생 남자들 아, 모임 예, 있잖아요. 예, 예. 다른 친구들은 전부 애들이 지금 뭐 사춘기거든요. 어허. 뒤늦게 가지만 아름다운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종국 씨 본인은 주변에 저 연애 좀 합니다. 티를 냈다는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은 느끼셨어요? 저는 제대로 못 느꼈는데 네. 그만큼 눈치가 없나 봅니다. 김종국 씨가 최근 강남의 고급 빌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방송에서는 신혼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와, 궁전이야 궁전. 와. 김종국 씨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다.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집이 없으면 어떡하냐면서 결혼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후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그때도 김종국 씨 이사 온 집에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이 신혼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야. 결혼설에 불을 지핀 적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집이 이제 최근에 장만한 지 이제 신혼집이 될 것 같다는 건데 이 집이요.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 대부분 억소리 납니다만 62억이랍니다. 와, 대박 사건. 근데 이게 또 여느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들 다 현금 주고 산다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현금 주고 샀다는데 야, 전액 현금, 대출도 안 끼었어요. 야, 아마 근데 이걸 현금으로 산다는 건 평소 김종국 씨의 이런 습관 덕분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회식했는데 2차 종국 형님이 시원하게 쏘셨어요. 역시. 맞아. 그런 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에이, 이게. 그러니까 김종국 씨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안 끼지만 네네네. 이제 남들에게 베풀 때는 아주 통 크게 쏘시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또 있는 사람은 써야죠. 예. 그래서 본인 아끼려고 본인은 빠졌어요. 또. 본인이 한 희생, 입이라도 희생. 더 덜라고. 전철이 이제 막차가 끊겨가지고 이제 택시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걸어서 오다가 저희 집이 홍대인데 이제 공덕까지 걸어와서 서울역에서 공덕까지의 택시비를 아꼈다라는 그 뿌듯함이. 김종국 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우 저거 예, 생활화 해야 됩니다. 저걸로 얻는 기쁨이 더 크거든요, 사실. 예, 예, 잃어버린 맞아요. 관절보다 이게 더 훨씬. 얘기 들어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이 특히 후배분들이나 다른 어떤 제작진 스태프분들한테는 쓸 땐 쓰지만 또 아낄 수 있을 땐 또 아끼는가 봐요. 아낄 땐 아끼죠. 그러니까 김종국 씨의 특징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많이 아끼고 본인이 쓰는 건 많이 아끼는데 스태프나 아니면 동료들의 돈을 쓰는 데는 또 잘 쓰는 편이라고 해요. 네.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아내가 이제 어쨌든 신혼집이니까 아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혼하게 될 그 상대를 위해서 통큰 또 씀씀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네. 세탁기를 새로 구매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있었던 집에 세탁기도 쓸만했고 그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김종국 씨 스타일이라면 갖고 갈 만한데 그거를 가져가지 않고 새로 세탁기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또 예전에 쓰던 다른 사람을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방송에서 이 발언이 공개될 때 휴지 한 장도 아껴 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물티슈 막 빨아 네, 쓴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대박 얘기도 사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럴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리꾼 사이에서는 아내 사랑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 뭘까요, 있는데 또? 프로그램 중에 김종국 씨가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뭐 이제 정자를 이렇게 수를 세는 검진을 받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남자에게 있는 정자.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이게 나이가 50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자연 임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연 임신 안 되게 되면 이제 시험관 수술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 검사를 했는데 정자수가 2억 1,600만 개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같이 조사했던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최명기 원장님께 전화 연결해 볼까요? 최명기 원장님 2억 개가 넘으면 많은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정자 검사를 받은 김종국 씨가 네. 자연 임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도 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드러내놓고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약간 찰랑찰랑하게 드러낼까 말까 약간 그렇게 줄타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본인은 암시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김종국 씨가 좀 철두철미하고 오랜 기간 연예계 생활을 해왔지만 구설수 한 번 없이 굉장히 성실한 그러네요.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 신부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구랑 결혼 어떤 사람이냐. 네. 왜냐하면 송가인 씨 뭐 이런 분들이 김종국 씨 이상형으로 꼽으면서 진짜 뭐 1등 신랑감이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그랬어요.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신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제 공개합시다. 오지원 변호사님 공개하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모릅니다. 아, 왜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어! 아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비연예인이다. 이것 말고는 특별히 더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비 신부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이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네. 아니 예비 신부 아니고요. 네네. 하하 씨인데요. 네네. 네, 근데 하하 씨가 저 사진을 저희 제작진분이 띄워준 이유가 있어요. 어. 하하 씨가 오랜 기간 동안 김종국 씨랑 예능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예능 그 오프닝에서 공개를 한 걸 녹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녹화 직전까지 하하 씨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나. 하하 씨는 심지어 지금 홍대에서 김종국 씨랑 같이 고깃집 동업을 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요? 예능도 같이 하고 식당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하하 씨도 모르고 매니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작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철두철미한 김종국 씨의 꼼꼼한 성격을 여기서도 한번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일정이나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다 비공개라고 해요. 네. 구체적인 결혼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크지 않은 규모로 가족 친지분들 그리고 몇몇 지인분들과 조용히 치르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네. 이것 역시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야, 같이 예능 활동하는 예능 프로그램 찍는 하하 씨는 물론이고 주변 스태프 지인들한테도 안 밝혔다니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모를 만도 해요. 그건 이해되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인분들 그래도 나한테만큼은 알렸어야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진짜 김종국 씨가 엄청나게 철통 보안을 지킨 것 같은데 같이 동업하는 하하 씨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러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서운할 만한 사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종국 씨는 연예인이니까 아. 그 특수성을 주변에서도 이해하지 않을까. 네. 연예인들은 사전에 열애설 터지면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아하. 보도도 많이 생기니까 네. 저는 연예인들 공개 열애 절대 반대거든요. 그래요, 네.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야.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주변 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국 씨가 그동안 보안을 지킨 걸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네.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듣더니 왜 이렇게 다들 결혼하나 힘들게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고 네. 또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씨가 딸의 반응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종국 삼촌이 장가를 간다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요라는 식으로 또 딸을 내세워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마이티 마우스 씨의 쇼리. 표정 뭐야 이거? 대박상 너무 귀여운 폭발이잖아요. 진짜 이 뉴스를 옆에 쇼리 양. 아유 너무 망연자실한 모습인데 종국이 삼촌 장가 간다고 축하해 삼촌 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표정으로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뷔 30주년도 경사인데 겹경사로 이제 자신의 결혼을 알린 김종국 씨 앞으로 결혼 준비 착착착 잘 해 나가시길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요즘 이제 식물 많이 재배하고 키우시는 분 많은데 빌라 주민분들이 합심으로 옥상에 많이 키우시나 봐요, 지금. 합심해서 키우면 참 좋을 텐데 혼자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식테리어, 그러니까 식물과 인테리어의 이 결합된 말이죠. 식테리어, 그다음에 식집사라고 해서 식물 더하기 집사의 이 합성어해서 식물을 키우는 집사, 뭐 반려식물 이런 말들이 유행할 진짜 정도로 많더라고요, 주변에는. 네, 식물도 반려 대상이 되곤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주민들이 다 같이 식집사가 되거나 아니면 내 집에서 내 공간에서 이렇게 반려식물 키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공용 공간에서 허락도 없이 키우는데 그냥 화분을 내놓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식물 공간처럼 만들어 뒀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우리 빌라 식물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글과 함께 사진들을 첨부했는데 네. 지금 사진 보시면요. 거의 이게 빌라 옥상이 아니라 무슨 화원 같아요. 식물원인 줄 알았어. 네, 어제는. 무슨 비닐하우스 같고 정말 얼핏 보기에도 초록색 식물들이 빌라 옥상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인 것이 보입니다. 이게 생각했던 거 뭐 화분 몇 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저 빌라의 건물주께서 이렇게 이 옥상에 이제 여름에 덥고 하니까 그 온도 식히려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걸 갖다 놓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저 글 작성자에 따르면 건물주가 아니라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한 주민이, 그러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한 주민이 공용 공간에서 식물을 갑자기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올린 겁니다. 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부터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뭐 화분만 몇 개 그렇게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의자, 대야, 욕조 이런 것까지 막 등장.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주차장에서 식물 키우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주차장, 저렇게 막 네. 지금 의자 대야가 어머. 욕조가 놓여 있는데 네. 저런 대야 욕조에 물이 또 담겨 있고, 그러니까 식물한테 주기 위해서 물 물을 주기 위해서. 아마 담궈 놓은 것 같은데 물이 계속 저기 웅덩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모기가 어머나. 알을 까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근데 이쯤 되면 보통 이제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몇 개 정도 화분은 서로 보면서 화분 너무 이쁘다, 꽃 너무 예쁘게 잘 자라네 이렇게 덕담할 수 있지만 저 정도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제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죠. 키우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꽃도 나무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연을 전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게 뭐냐면 개인 짐이 너무 많이 키우는 분의 개인 짐이 뭐 욕조라든가 뭐 바구니라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원인지 무슨 다 이게 사유지인지 모를 수 있어 너무 힘들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주차장 적치물 이전 안내문을 붙였대요. 좀 옮겨주세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어머나. 네. 아니 근데 관리실에 신고했고 저렇게 안내문 관리실이 이제 안내문을 저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화분에 이 식물들에게 물을 주러 왔다 갔다 할 때 한두 번쯤은 저 안내문을 봤을 텐데 최진봉 교수님 네. 왜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 내용으로만 보면 안내문을 안 봤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도 줘야 되고 네.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어떤 가지 설치 있냐면요. 의자, 사다리, 수레 이런 것들은 계단 올라가는 쪽에 다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써놨고요. 있네요. 요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위에 푹신한 요가 매트도 있고요. 이불이 깔린 모기장까지 있어요. 이건 여기서 자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낮에 올라서 자는지 밤에 올라서 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해놓고 물 담긴 양둥이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옥상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갖다 놓고 본인이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네.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걸 보면 네. 치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 건물주 꼭 건물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다수의 주민들이 저렇게 이 빌라 옥상에 저렇게 많은 화분을 키운다, 식물을 키운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물을 원천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게 지금 주민 혼자 다 식물을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안내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이 도움의 글을 남긴 분을 보면 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한 주민이 상의를 거치지 않고 다 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이분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신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몰라서 아마 우리가 뉴스파이터에 이 안건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우리 뭐 변호사님 두 분 나오신 김에 일단 제 눈에 먼저 띄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 글을 쓰신 분도 신고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실의 얘기인데 관리실 그 안내문 가지고는 지금 별로 약발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퍼뜩 드는 생각이 112, 즉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 순차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갑니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무부서가 소방입니다. 또 신고하실 때도 위치, 장애물 상태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박성배 변호사님 그냥 버티기 뭐 1차 100만 원, 2차에도 안 하면 200만 원, 3차도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순증되는데 점차로 정말 끝까지 버티기를 할 경우 과태료? 내가 왜 내? 난 식물을 사랑할 뿐이야. 내가 왜 내? 뭐 그렇게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이거 과태료 차원 말고 글쎄요. 꼭 뭐 처벌만 능사는 아니겠지만 경찰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경찰까지 개입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에는 그 법리가 부족하긴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피난구역이나 소방구역을 점거하는 행위는 경찰이 출동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소방이 일정한 시정명령을 바라고 과태료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형사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결코 가벼운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통상 이와 같이 물건을 적취해두는 당사자도 관할 기관이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을 발할 때 대부분 따릅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익히 인지하고 있고 신고한다 말을 하는 단계와 실제로 관할 기관이 일정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단계, 당사자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어떤 법적 조치까지 가기 전에요. 물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활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물을 사랑한 만큼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진해서 저것들 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철거해 주시는 게 서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기대를 해볼게요.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변화가 있다는 거 또 새로운 소식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예전에 영화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하는 그런 대사는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누가 진짜 왕이 될 상이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그 영화 관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 역할을 해서 그 3대 등장신 중에 하나라는 이정재 씨가 막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얼굴이 쫙 클로즈업 되면서 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그 장면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 관상가에게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으로 저 이리의 역적의 상인데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네. 한 번쯤 안방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왕으로 만나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관상가, 배우가 아니라 진짜 관상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어서들 오시게나. 이민호 오빠, 김승수 오빠, 고현재님. 네, 감사했습니다. 예. 내가 왕이 된 상인가? 좀 볼까요? 김승수 씨는 입술이 많이 파랗고 입술은 말년운의 어떤 재물운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성운을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모든 어떤 성욕과 물욕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탈이 돼서 저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좋아요. 허우대만 멀쩡한 허수아비상이다. 조현재 씨 같은 경우는 관상으로 보면 답답이상이에요. 사실 이 눈이 원앙 아니라고 해서 관상에서는 사랑이 많고 웬만한 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좀 넘어가는 좀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약간 좀 답답함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초년의 운이 너무 다 몰려 있어. 민우 씨는 머리로 이마를 좀 많이 가려줘야지 중년과 말년에 운을 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덕책 같아. 네, 근데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은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 관상 점수로 보면
95점 정도 돼요. 어머나 아니 이건 진짜 하재근 평론가 이건 대극적 반전이 왜냐면 정은표 씨는 이 사극이나 그 왕이 나온 영화에서 보면 상선 주로 이 내시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대박 사건 왕에 딱 맞는 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왕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은표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정은표 씨는 주로 감초 역할로 많이 사극에 나왔었는데 저 자리에 김승수 씨, 뭐 조연재 씨, 이미루 씨 있는데 관상가 분이 딱 나와가지고 김승수 씨한테는 모든 욕망에서 해탈한 허우대만 멀쩡한 헛수아비상이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리고 조연재 씨한테는 착한 답답이상이다. 이민우 씨한테는 고지식한 도덕책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관상 전문가분께서 돌직구를 막 날리셨어요. 네, 진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한 정은표 씨를 보더니 명예, 재물복, 가정은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데 정은표 씨 얼굴에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 하면서 유연한 턱선, 치아부터 다 좋다라고 하면서 네. 관상 점수가 정은표 씨가 95점으로 제일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물론 재미도 더했습니다만 그리고 저 이제 관상 전문가분의 개인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참에 이 예능 이 가보자고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제작자들은 특히 정은표 씨에게 왕연기 한번 맡겨볼까 그런 생각도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요? 점수는 높았잖아요. 네. 점수는 높아서 사실 일단 이제 후한 점수를 바꿔서 정은표 씨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내시 전문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유은경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착각이다. 이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시 역할은 한 번밖에 안 해봤대요.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주로 서민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십니다. 그럼 정말 이제 정은표 씨가 당당하게 왕이 될 상으로 주목을 받았느냐? 네. 왕 역할 한번 가야 되나 싶은데 네. 이들 중 관상학자 아까 나오신 그 관상 전문가 있잖아요. 네. 이분이 왕의 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확하게 찍은 사람은 이 4명 중에 네. 이민우 씨였습니다. 이민우 씨를 왕의 상으로 왕의 찍었는데 관상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선이 분명하고 도덕책 같아서 조선시대에 어울린다면서 가장 왕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 일단은 뭐 4명 중에는 왕에 잘 어울리는 관상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연기로 보면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다 연기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누가 왕의 역할을 다 소화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특히 사극, 많은 의상 문제도 있고 하는데 촬영 뒷얘기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이제 사극 하면 시작하면서 배웠거든요. 달리는 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말에 이렇게 태우고 채찍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떡해. 100m를 전력 질주를 진짜로 실제로 배워가 안 써요? 배워가 안 써요. 와. 근데 그렇게 말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 가마가 실제로 되게 무거워. 그럼 무겁겠죠. 네 명이서 사람이 또 나 같은 사람이 타잖아. 너무 무거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방구를 끼시는 거야. 힘을 주다 보니까 어머 어느 안전이라고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놈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렌즈가 나지. 웃기지. 치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또 이빨을 닦게 하면 수염을 다 같이 다 해야 돼. 저는 고등학교 때 연상 진짜로 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리얼로 보여야 되니까. 예, 발로 차고 뺨 때리는 걸 진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선생님 선배님인 거예요. 근데 저만 보면 다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나. 그게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선생님들 나중엔 다들 엎드려 주니까 좋지 않아? 조금 좋았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에는 극 중에서 왕의 역할을 하면 그냥 마냥 편하고 좋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 고충이 다 있네요. 들어보니까. 맡은 역할로 인해서 대접을 받아도 받는 대로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이 가마를 타도 가마꾼 역할을 하는 분들 무거울까 봐 마음이 많이 쓰이고 왕자리에 앉아 있어도 선배들과 같이 연기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폭군 역할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김승수 씨에 따르면 전쟁 나가는 왕들의 갑옷 무게가 거의 23kg이라고 합니다. 군장 수준인데 세상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면 벗었다가 다시 입어야 한답니다.
이 다시 입는 과정에서 촬영 1시간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른바 민폐라 아예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고 아이고. 이처럼 남모를 왕의 고충을 고스란히 전달했는데 그럼 내시 역할은 좀 편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은표 씨에 따르면 나는 촬영 현장 가면 기분이 별로라고 합니다. 그 왜요? 이유가 왕을 부를 때는 전화 촬영하시죠 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어이 내시 이리 와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까 이제 반가운 네 분, 이 사극에서 많이 봤던 그런 네 분 반가웠는데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이 배우 진짜 오랜만이다. 배우 생활한 지 꽤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엔 보기 뜸했어. 누구실까요? 바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민우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다 한동안 안 보였었어요. 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40대 초반 돌면서 아, 나는 사상누각 같은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었어요. 모래 위에 집 같았다고? 예. 왜? 인간이 이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죠. 맞아요. 5살 때부터 했어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어떤 이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해온 게 아니고 저는 어른의 세계에서 자라왔더라고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유아기, 청소년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없었죠. 근데 그러면서 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인생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민우 씨 어릴 때 아역 배우 시절 때 이제 보니까 저도 뭐 기억이 새록새록. 뭐 최진봉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유인경 평론가님 뭐 아역 배우 시절 많이 기억나시죠? 어린 척하고 싶지만 생생 기억합니다. 이민우 씨가 5살 때인 1980년에요. 조선왕조 500년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다 어린 동 나왔을 텐데 그 시절 연기를 하느라고 뭐 학교 수업도 많이 빠져야 됐고 소풍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앞만 달려보면서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장서희 씨 노이네요. 네, 쉬어보지도 못해서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고 탈진 증상이라 그러죠. 번아웃 증상이 왔던 때를 프로그램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맥없이 손 놓고 연기 활동을 하지 않고 이런 공백 기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잘생긴 걸 넘어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민우 씨. 근데 네. 충분한 쉼이라는 게 개인마다 그 뭔가 이 설정해 놓은 기간이 있겠지만 하재근 평론가 그럼 5년의 쉼을 가졌다? 혹시 더 쉬나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이제 좀 새롭게 이 선을 좀 보일까요? 작품으로. 이민우 씨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단단히 고장난 것 같다는 생각에 멈추고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짧지만 쉬는 동안 나만의 시간을 채운 것 같다라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나만의 시간 다 채웠으니까 이제부터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아하. 설마 오랜만에 TV 프로그램 나와서 그동안 나만의 시간을 채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 채우러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잠깐이었지만 이민우 씨 또 다른 분들 다른 이 배우분들 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힐링이 되셨을 텐데 특히 이민우 씨 작품으로 또 만나볼 시간을 갖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뭔가 제목으로 보면 조금 수상한 상황 그런 같은데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허, 앵커께서도 영화관 가보시면 네. 표 예매하고 시간 남을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팝콘 미리 사놓고 먹고 배를 좀 채워놓고 오징어도 먹고 맛있겠다. 네네. 그래서 다 드시고 영화관 들어갈 때 또 네네. 사시고. 또 먹어야 되네. 저는 오락실 가거든요. 아. 그 발로 버튼 누르는 그 게임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좋아합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오락실 가서 놀고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근처에 서점 들르기도 그러죠, 하는데 그러죠.
이 영화관 안에 오락실에서 한 30대 여성이 일호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경기도 포천의 한 영화관인데요. 4층 게임장으로 여성 2명이 들어옵니다. 여성들이 아마 영화 시간이 남았는지 농구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지금 그 게임기 위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무려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입니다. 여성이 반지를 주었어요. 일행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대로 지갑에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 이제 저걸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 지갑엔 넣었지만 이제 저걸 들고 이제 뭐 주머니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분 옷이 지갑에 넣고 곧장 영화관 안내소나 아니면 파출소에 신고했겠지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지금 알려지고 어머나? 있는데 그 이 길이나 뭐 이런 데서 주운 거를 본인이 가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그 반지를 지갑에 넣은 다음에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득템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뭐 영화를 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은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영화 보고 나온 후에 또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30대 저 여성이 영화를 보고 나서 1층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데 그때 경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성한테 다가가서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당황해 하는데 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니까 결국 반지를 꺼내서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저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이에 그 한 2시간 남짓되는 그 사이에 경찰이 출동을 한 거네요, 지금.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반지를 지갑에 넣은 여성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게임장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게임기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지 주인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이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찾아가는데 다름 아닌 CCTV입니다. 이 CCTV를 돌려보고는 용의자를 특정하기에 이르고 도난 신고를 한 남성 또한 영화를 보고 내려와서 이 여성의 검거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저 여성이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돌려드리려고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영화가 바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 시에 30대 여성은 단순히 주웠다고 항변했지만 형사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반지 주인이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반지 주인에게 있고 이 점유권은 게임장 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타인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장소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저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나쁜 마음 먹으면 처벌받는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경찰 된 지 10년 된 날, 근데 허준 변호사님, 벌어진 일이라면 뭔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 뭐 행사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라? 서울의 한 식당에서요. 중앙경찰학교 282기 동기들이 지난달 24일에 임용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모임을 가진 거죠. 네. 오랜만에 가진 만남인데다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하하호 웃음꽃이 폈는데 순간 뜻밖의 상황이 닥칩니다. 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뭘까요, 네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남성들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멋있게 충성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임용 10주년 기념해서 모인 경찰학교 동기들입니다. 화기애애하게 회포를 풀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던 그때 한 여성이 갑자기 박차고 들어와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들 반응 속도 보세요. 지체 없이 전부 다 일어나서 여성을 따라 나섭니다. 아니 근데 혹시 저 여성이 경찰 된 지 10주년인데 혹시 미혼이신 분들 저랑 데이트하실 분 나오셔서 혹시 그래서 나간 거 아니야?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가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진짜 다급하게 달려나가는데요. 저게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달같이 경찰관들이 달려나간 건데 여성을 따라서 식당 뒷문으로 나가 보니까 바닥에 어떤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 긴박했던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당시에 그 바닥에 쓰러진 남성한테 어머. 이제 경찰관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어머머머머. 실시했고 그 순간에 다른 경찰관은 전력으로 달려서 인근 지하철역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허. 그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조치 끝에 쓰러졌던 어르신은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진짜 감동적인 순간인데 때마침 우리 또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도 경찰 현역 때 밥 먹다가 갑자기 저렇게 출동 막 뛰쳐나가고 그런 많으시죠? 신고가 한참 없을 때는 없다가다 밥 먹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가해자에 몰려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저도 짧은 시간이나마 그 일을 반복해왔고 멋지다. 현장 출동 경찰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대박 사건 있습니다. 멋져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경찰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보신 것처럼 또 다른 경찰은 심장 제세동기를 구하기 위해서 근처 지하철역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는데 경찰은 남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이때 마침 구급차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 경찰을 넘어서 영웅 어벤져스 분들이에요. 저희 제작진이 또 직접 이걸 지나칠 수 없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입직한 지 10주년 기념이라서 간만에 동기들이랑 날짜를 맞춰서 이제 만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A팅기 앞에 쓰러져 계셨는데 호흡이 없으셨고 이식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바로 CPR을 실시했고 다행히 이식이 회복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식을 잃지 않으시게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 조금 물어보면서 그 정신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기들이랑 이렇게 뜻깊은 날에 뜻깊게 모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사람을 구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 같고 항상 경찰들이 이제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또 한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제 만약에 저는 저런 막 상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주변 친구나 지인한테 야 네가 좀 해봐. 나 잘 못해 빨리. 야 네가 빨리 어떻게 좀 해. 막 미뤘을 것 같은데 저기는 막 1분 1초 막 미루지 않고 막 먼저 자기가 해요. 혹시 평소에 훈련 받나요? 동기들 모습을 보니 경찰 임용 10년 차인 것 같은데 경찰 임용 10년 차이면 기동대를 거쳐 파출소 지구대 근무도 모두 거쳐왔고 일부는 현장 출동 경찰로 일하고 일부는 경찰서 내근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현장 출동의 관행이 몸에 배어있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은 경찰 재직 시에도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때그때 이와 같은 CPR을 시행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상당히 숙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창 실무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나이이다 보니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 놔두세요. 한꺼번에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수서서, 중랑서, 또 원주서의 저 5 어벤져스 분들 너무너무 멋진 역할 해주셨고요. 최준봉 교수님, 10주년 된 날에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대박 10주년이나 정말 뜻깊은 일을 했고 네. 저분들도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쓰러진 사람 근처에 경찰이 있었던 건 행운이다. 그러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또 경찰들도 밥 먹다가 많이 놀랐을 것 맞아요. 같다. 그런 일도 있었고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경찰분들 너무 박수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 여성분이에요. 와서 찾았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냥 지나쳐 보세요. 맞아요, 세상에. 경찰이 있었어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을 찾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수 있는데 그 여성분 뛰어와서 식당에서 누군가를 찾았다는 점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발 뻗고 잠을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